스님, 옆방으로 가시는 건 어떠세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낀다. 그 차분하고도 떨리는 목소리, 그 질문의 의미를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 7년간의 수행, 5년간의 외로움, 그리고 며칠간 쌓인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던 그 밤. 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빛 속에서 나는 나의 모든 갈망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일어섰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했다. 달빛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고 있었다. 옆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치 운명에 이끌리는 것 같았다. 소영 씨,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확인이었지만 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다. 네, 괜찮아요. 저도 이런 마음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의 대답에 그의 얼굴에는 묘한 안도와 슬픔이 교차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은은한 빛 아래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금기를 넘나드는 순간이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자연스럽고 진실되게 느껴졌다. 며칠간 쌓인 감정들이 이 순간 하나로 모아지고 있었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할 두 사람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나의 이름은 이수현. 올해 43세다. 지금 나는 서울의 한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5년 전 남편과의 이혼 후 나는 딸 혜운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다. 이혼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한편으로는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혜운이의 숙제를 봐주는 평범한 일상.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혜운이가 잠든 후 홀로 남겨진 시간에는 늘 공허함이 밀려왔다. 나는 17년 전 26살의 나이에 남편을 만났다. 나는 미술을 전공했고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다. 결혼 후 우리는 평범한 부부처럼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우리의 관계에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지만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다. 시험관 시술도 3번이나 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남편은 나를 탓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구실을 못한다며 구박했다. 나는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다. 제발 아이 하나만 점지어 달라고. 그때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간 곳이 바로 그 절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매일 백골말배를 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내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던 사람이 현명 스님이었다. 나는 그분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힘을 얻었고 기적적으로 임신에 성공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혜운이다. 혜운이는 내 삶의 전부였다. 혜운이를 낳은 후 남편과 나는 잠시 평화를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혜운이가 2살이 되던 해 남편의 외도가 발각되었다. 그때부터 우리의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매일 싸우고 욕하고 결국 나는 혜운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전에 이혼을 결정했다. 이혼 후 나는 혜운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대전에서 운영하던 미술학원을 정리하고 서울의 작은 미술학원을 다시 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혜운이를 보며 힘을 냈다. 혜운이는 내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다. 나는 혜운이만을 바라보며 5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다. 남자에게 대한 감정은 완전히 잊고 살았다.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그렇게 내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다 며칠 전 나는 혜운이와 함께 그 절을 다시 찾게 된 것이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혜운이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나 역시 7년 전에 그 간절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었다. 절에 도착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이 그대로라는 사실에 놀랐다. 단청이 선명한 대웅전, 내가 매일 배꼽 헬배를 올리며 기도했던 법당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이수연 보살님 아니신가요? 돌아보니 현명 스님이 반갑게 미소 짓고 계셨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자비로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7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밤마다 홀로 법당에서 울고 있을 때 다가와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셨던 그분. 나는 반가움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내 옆에 있던 혜운이는 현명 스님을 보자마자 아빠 라고 외치며 달려가려 했다. 나는 깜짝 놀라 혜운이의 팔을 잡았다.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보며 현명 스님은 껄껄 웃으셨다. 아이들은 가끔 그러죠. 괜찮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혜운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안녕하세요, 혜운 양. 현명 스님이라고 해요. 여기서 즐겁게 지내요. 그 순간 나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현명 스님에게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다정함은 5년간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일깨우는 듯 했다. 그날 저녁 공양 시간, 혜운이는 사찰 음식에 익숙지 않아 울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에게 현명 스님이 다가와 작은 보따리를 건네주셨다. 보따리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작은 과자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혜운 양만을 위한 특별한 과자예요. 착한 아이만 주는 거죠. 혜운이는 현명 스님의 말에 눈을 반짝였고 신기하게도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미리 이런 것까지 준비해 주신 그 세심함이 너무나 고마웠다. 둘째 날 새벽, 나는 홀로 예불에 참석했다. 법당에서 현명 스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고요하면서도 깊이 있는 표정, 경건하게 연부를 외는 입술.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스스로에게 놀랐지만 내 마음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다. 예불이 끝나고 이어진 백활 8배 시간. 나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그 순간 누군가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내 팔을 잡아주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현명 스님이었다.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였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내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의 손이 닿았던 그 순간의 전율, 그 온기.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다. 오후 자유시간, 나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홀로 산책에 나섰다. 5년 동안 남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불과 이틀 만에 이런 감정이 생기다니. 스스로를 타이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산책로에서 나는 현명 스님을 다시 만났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절의 역사나 주변 풍경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다.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혜운이의 아빠에 대해 물었고
나는 그에게 솔직하게 이혼 사실을 털어놓았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출가 전 조각을 전공했던 예술가였고 나와 같은 학교 동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14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추억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나누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닌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현명 스님은 혜운이를 위해 염좌를 꿰는 놀이를 준비해 주셨다. 혜운이가 신나게 염좌를 꿰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짜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는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 만약 이분이 스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그날 밤 나는 혜운이를 재우고 다시 마당으로 나왔다.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현명 스님이 다가왔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출가 후 처음으로 회의감을 느꼈던 순간들에 대해 털어놓았고 나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결국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연 씨,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나 역시 이 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조용히 나의 방으로 향했다. 혜운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고 나는 조용히 차를 준비했다. 따뜻한 차향이 방 안에 퍼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차분해졌다. 좁은 방 안에 단둘이 마주 앉아 있으니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흘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을 덮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차를 다 마시고도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마치 이 순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연 씨, 혹시 옆방으로 저랑 가시는 건 어떠세요? 그 말에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일어났다. 지우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달빛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고 있었고 옆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치 운명에 이끌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날 밤의 기억을 애써 지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억지로 붙들고 있었다. 그것은 금기에 대한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텅 비어있던 내 삶에 찾아온 한 조각의 온기였다. 차가운 겨울밤, 오들오들 떨고 있는 나에게 누군가 조심스럽게 건네준 따뜻한 코코아 한 잔 같은 것이었다.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따뜻함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며칠간의 꿈 같던 시간이 끝나고 나는 혜운이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일상으로의 복귀는 생각보다 더 어려웠다. 미술학원은 그대로였고 혜운이의 웃음소리도 여전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듯한 기분이었다. 물감을 섞고 붓을 들면서도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절에서의 시간으로 가득했다. 현명 스님의 따뜻한 미소, 혜운이를 보살피던 다정한 눈빛,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나눈 마지막 밤의 기억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선생님, 오늘 좀 이상하세요. 한 학생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답했지만 내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나는 피곤한 게 아니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듯한 공허함이었다. 뭔가 중요한 부분이 빠진 채로 살아가는 기분이었다. 혜은이는 매일같이 물어봤다. 엄마, 언제 다시 스님 보러 가? 아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나도 현명 스님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다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허락되지 않은 인연이었고 그 만남은 이미 끝이 난 것이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다. 혜운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있으면 그날 밤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그의 천, 그의 속삭임, 달빛 아래에서 나눈 사랑. 모든 게 꿈만 같으면서도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는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 나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으실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걱정되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공허했다. 며칠 동안 느꼈던 충만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기분이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현명 스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혹시나 해서 절에 전화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분이 어떤 처벌을 받으셨을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실지, 이런 걱정들이 매일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그 감정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 중학생들에게 수채화 기법을 가르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학원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붓을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그가 서 있었다. 현명 스님이었다. 스님 복장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계셨다. 한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죄송해요. 수업 중이시네요. 나는 황급히 학생들에게 말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계속하자. 학생들이 나간 후 학원에는 나와 현명 스님만 남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절은 어떻게 되셨어요? 나의 질문에 그의 미소가 희미해졌다. 떠났습니다. 네, 출가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17년간의 수행을 포기하신다니. 그게 나 때문인가요? 내 눈빛이 그렇게 묻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으시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다. 부분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수현 씨를 만나기 전부터도 고민이 많았어요. 17년간의 수행이 과연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수현 씨를 만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요. 그래서 절을 나왔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죄책감과 동시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에요. 사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17년 동안 절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신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때 마침 학원 문이 열리고 혜운이가 들어왔다. 혜운이는 현명 스님을 보더니 잠깐 멈춰섰다가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다. 아빠, 왜 여기에 있어? 혜운아, 안녕, 보고 싶었어. 그가 혜운이를 안아 올리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 안 될까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혜운이도 스님을 정말 좋아하고 저도 혼자 지내기 힘들었어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다만 처음에는 임시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다. 고맙습니다. 수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혜운이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가 손뼉을 쳤다. 야호, 아빠가 우리랑 같이 살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 식구가 되었다. 그는 우리 집 작은 방을 쓰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러웠다. 서로 어색해하며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하지만 혜운이는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제가 청소라도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집안 청소를 맡게 되었다. 17년간의 수행 생활로 정리정돈에 익숙하셨나 보다. 정말 꼼꼼하게 잘하셨다. 일주일 후에는 학원 청소까지 도와주기 시작했다. 학원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일이 많을 텐데 오히려 좋아요. 할 일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미술 도구들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작품들도 체계적으로 보관해 주셨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학원에 조각을 배우고 싶다는 학생이 왔다. 어쩌지? 조각은 선생님 분야가 아닌데 그때 옆에서 청소를 하던 그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조각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다. 조각은 단순히 깎는 게 아니에요. 숨어 있는 생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의 수업을 정말 좋아했다. 기법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셨기 때문이었다. 나도 그의 수업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의 17년간의 수행이 예술에도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았다. 반년이 지나자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마치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다. 어느 날 저녁 혜운이를 재우고 난 후 그와 나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현 씨, 정말 감사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잖아요. 만약 수연 씨가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었을 겁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리고 혜운이도 정말 좋아해요. 마치 제 딸 같아요. 그의 말에 내 가슴이 뭉클해졌다. 혜운이도 그를 정말 좋아했다. 친아빠보다 더. 그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수연 씨, 혹시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급하게 결정할 수 없었다. 혜운이 생각도 해야 했고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당연히 그래야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며칠 후 나는 혜운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혜운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아빠가 계속 우리랑 살면서 정말 가족이 되면 어떨까? 정말 좋아. 혜운이의 즉각적인 대답에 나는 웃음이 났다. 나는 그에게 우리 가족이 되어달라고 청혼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거나 요란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만 세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다. 지금 나는 혜운이와 남편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미술학원 운영도 잘 되고 남편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시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 매일 밤 혜운이가 잠든 후 나는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세상의 모든 규칙과 금기를 넘어선 순수한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나는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았다고. 버스가 덜컹거리며 산길을 오르는 동안 창밖으로는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겹겹이 쌓인 산들이 보이고 그 사이로 푸른 숲이 펼쳐져 있었다. 서울의 잿빛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맑고 깨끗한 공기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혜운이는 창문에 코를 박고 신기한 듯 이것저것 물어봤다. 엄마, 저기 저 나무는 이름이 뭐야? 엄마, 저 새는 무슨 새일까?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들에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7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7년 전 나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남편과 시댁의 냉대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아이절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왔다. 매일 밤 법당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다. 제발 아이 하나만 점지어 달라고.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눈빛, 마른 몸, 그리고 늘 불안에 떨던 마음.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마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랄 것이다. 버스가 멈추고 우리는 절입구에 내렸다. 고즈넉한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자 7년 전의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단청이 선명한 대웅전,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 그리고 향 냄새.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나는 잠시 넋을 잃고 그 풍경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저기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나의 귀를 때렸다. 낮고 깊고 가슴을 울리는 소리였다. 그것은 내가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시절, 새벽마다 내 마음을 다독여주던 바로 그 종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다. 혜운이가 내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엄마, 정말 예쁘다. 여기는 마법의 절이야? 아이의 순수한 말에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래,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었지.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이수연 보살님 아니신가요?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현명 스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다. 7년 전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모습 그대로였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의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었고 깊고 자비로운 눈빛은 변함이 없었다. 다만 7년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온화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나는 그를 보자마자 7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밤마다 홀로 법당에서 울고 있을 때 다가와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셨던 그분. 나는 반가움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저, 현명 스님, 맞으시죠? 정말 오랜만이에요. 내가 겨우 입을 열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네, 맞습니다. 보살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예쁜 아이가 왔나 보네요. 그가 혜운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혜운이는 현명 스님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바. 혜운이가 갑자기 현명 스님을 향해 외치며 달려가려 했다. 나는 깜짝 놀라 아이의 팔을 잡았다. 혜운아, 이분은 스님이셔. 아빠가 아니야. 내 얼굴은 빨개졌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현명 스님은 그런 나를 보며 껄껄 웃으셨다. 괜찮습니다, 보살님. 아이들은 가끔 그러죠. 처음 보는 어른에게도 친근감을 느끼면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굽혀 혜운이와 눈높이를 맞추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안녕하세요, 혜운 양. 현명 스님이라고 해요. 앞으로 며칠 동안 여기서 즐겁게 지내요. 혜운이는 현명 스님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는지 수줍게 인사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아이의 예의 바른 모습에 나는 안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왜 혜운이는 현명 스님을 아빠라고 불렀을까?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현명 스님의 여유로운 미소와 아이를 대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니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5년 동안 혼자 혜운이를 키우면서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이런 편안하고 따뜻한 기운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현명 스님의 존재는 마치 굳게 닫혀 있던 내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것만 같았다. 그날 저녁 공양 시간이었다. 절에서의 식사는 조용히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혜운이와 함께 공양관으로 향했는데 상에 놓인 음식들을 보고 혜운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콩나물 무침, 나물 반찬, 그리고 현미밥. 평소 집에서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찰 음식이었다. 혜운이는 젓가락으로 이것저것 찔러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이거 싫어. 치킨 먹고 싶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져서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얼른 아이를 달래려 하는데 그때 현명 스님이 조용히 다가오셨다. 스님은 어디선가 작은 보자기를 꺼내서 살며시 펼치셨다.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작은 과자들과 달콤한 약과가 들어 있었다. 이건 해운 양만을 위한 특별한 과자예요. 착한 아이만 주는 거죠. 혜운이의 눈이 반짝였다. 착한 아이는 밥도 먹고 과자도 먹지요. 신기하게도 혜운이는 스님의 말을 듣고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몰래 과자를 하나씩 먹으며 기분이 좋아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깊이 감동받았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미리 이런 것까지 준비해 주신 그 세심함이 너무나 고마웠다. 어떻게 이런 배려를 생각하셨을까? 나는 현명 스님에게서 느껴지는 그 따뜻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날 밤 혜운이를 재우고 나서 나는 혼자 절 마당을 거닐었다. 밤하늘에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은은한 목탁 소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주었다. 7년 전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현명 스님의 따뜻한 위로가 큰 힘이 되었었다.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다. 둘째 날 새벽 5시, 나는 종소리에 잠에서 깼다. 도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깊고 울림 있는 종소리였다. 혜운이는 아직 꿈나라에 있었고 나는 조용히 일어나 새벽 예불에 참석했다. 법당에는 이미 여러 신도분들이 모여 계셨다. 7년 만에 다시 듣는 연불 소리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상했다. 예불을 인도하시는 현명 스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목소리 참 좋네. 불현듯 떠오른 생각에 나는 스스로 놀랐다. 스님의 목소리를 좋다고 생각하다니. 신성한 예불 시간인데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들어 현명 스님을 바라보았다. 촛불에 비친 그의 옆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고요하면서도 깊이 있는 표정, 단정하게 모은 두 손, 그리고 경건하게 연부를 외는 입술.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한 형태였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 마음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다. 분명 7년 전에도 현명 스님을 만났었는데 그때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었다. 그때는 온통
임신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으니까. 예불이 끝나고 이어진 것은 백울리 홀배였다. 처음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현명 스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다. 백몇 혈개의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다는 의미라고 하셨다. 천천히 하세요. 마음을 비우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 스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다. 나는 다른 분들과 함께 첫 번째 절을 올렸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기는커녕 점점 더 복잡해졌다. 절을 올릴 때마다 현명 스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어제 혜운이에게 과자를 건네주시던 다정한 미소, 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하시던 따뜻한 눈빛, 50번을 넘어가니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아서 체력이 부족했나 보다. 70번, 80번. 점점 힘들어졌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현명 스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90번째 절을 올릴 때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일어서려다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 순간 누군가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내 팔을 잡아 지탱해 주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현명 스님이었다. 스님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나는 그 순간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스님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고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괜찮습니다, 스님.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스님의 손이 내 팔에 닿았을 때 느꼈던 그 전율, 그 온기.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다. 오후 자유시간. 나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홀로 산책에 나섰다. 혜운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절 마당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안도하면서도 내 마음속의 혼란을 감출 수는 없었다. 이른 새벽 105 헐배를 하다가 비틀거렸을 때 현명 스님의 손이 내 팔을 잡아주었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의 손에서 느껴졌던 온기, 그리고 마주쳤던 눈빛.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산길을 천천히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5년 동안 나는 남자라는 존재를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혜운이를 키우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고 이혼의 상처는 너무 깊어서 다시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나는 한 남자에게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도 스님에게. 정신 차려, 이수현. 스님이잖아, 스님.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아침에 느꼈던 그 따뜻함, 그 전율이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다. 그는 내게 단순한 스님이 아니었다. 7년 전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던 나를 구원해준 따뜻한 위로의 목소리였고 이제는 내 딸 혜운이에게 다정한 웃음을 선물하는 존재였다. 나는 그의 모습에서 잃어버렸던 내 삶의 한 조각을 본 것 같았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현명 스님이었다. 그는 혼자 산책로를 걷고 계셨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돌아갈까? 아니면 모른 척 지나갈까? 하지만 내 발걸음은 이미 그를 향하고 있었다. 스님, 혼자 산책하시나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수현 씨도요. 여기 공기가 정말 좋네요. 그렇죠.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요함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절의 역사나 주변 풍경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길가의 작은 들꽃을 가리키며 그 꽃의 이름과 특징을 설명해 주셨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와 걷는 그 시간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았다. 걸으면서 나는 몰래 현명 스님을 관찰했다. 걸음걸이는 참 우아했다.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로. 가끔 길가의 풍경을 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다.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혜운이 아버님은 왜 같이 안 오셨나요? 그 질문의 순간 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에게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혜운이가 2살 때부터 남편과 너무 많이 다투게 되었거든요. 결국 혜운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헤어지기로 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아픔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혜운이와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미술학원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있고요. 미술 관련 일을 하시는군요. 사실 저도 미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세요? 출가하기 전에는 조각을 했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출가 전 속세에서 예술 활동을 하셨다니. 나는 그에게 어떤 작품들을 하셨는지 물었고, 그는 주로 인물 조각을 했다고 답했다. 예술과 현실 사이에서 너무 많은 고민이 있었죠. 순수한 작품 활동을 하자니 생계가 어렵고, 상업적인 작품을 하자니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나 역시 같은 고민을 해왔기 때문이다. 순수 미술을 하고 싶었지만 혜운이도 키워야 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결국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스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어느 학교 출신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다. 홍익대 미술대학이요. 어머, 정말 반갑네요. 저도 홍익대 조소과 출신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같은 학교 선후배였다니. 14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동문이라는 얘기에 우리는 더욱 반가워했다. 그때부터 우리의 대화는 더욱 활발해졌다. 공통으로 아는 교수님들, 학교 주변의 추억거리들. 이야기할 거리가 정말 많았다. 하지만 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큰 혼란이 밀려왔다. 현명 스님이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술가였던 과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했던 모습. 마치 나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멀리 있는 스님이 아니었다. 스님,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다.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닌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7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와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혜운이를 재우고 나서 나는 다시 마당으로 나왔다.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 밤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현명 스님이 계셨다. 재미안 오시나 보네요. 이제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네. 너무 조용해서 그런지 잠이 안 와요. 서울에서는 이런 고요함을 느끼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저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 고요함에 놀랐어요. 그가 내 옆에 앉으셨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으셨지만 왠지 편안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긴장됐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둘만 앉아 있으니 왠지 모르게 설레었다. 스님은 출가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17년째입니다. 17년. 정말 긴 시간이네요.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다. 처음 몇 년간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세속의 번뇌에서 벗어나 정말 평온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끔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어떤 생각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그가 한숨을 길게 내쉬셨다.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평범한 삶.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그런 평범한 행복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어떤 그리움 같은 감정이 묻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나는 그 평범한 행복을 가졌었지만 결국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스님, 저는 그 평범한 행복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결국 혼자가 되었거든요. 외롭긴 하지만 혜운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제 삶의 전부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혼자라는 게 무겁게 느껴져요. 밤이 되면 특히 그래요. 혜운이는 잠들어 있고 저 혼자 남겨진 그 시간들이 말하다 보니 눈물이 핑 돌았다. 5년간 혼자 버텨온 그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다. 저도 비슷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수행자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혼자라는 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다. 다른 환경에 살고 있지만 결국 같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참 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편안한 침묵이었다. 수연 씨, 혹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다. 시간은 이미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지금 시간에요? 네, 마지막 밤인데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나도 이 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좋아요. 우리는 조용히 일어나 내 방으로 향했다. 혜운이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고 나는 조용히 차를 준비했다. 따뜻한 차향이 방 안에 퍼지면서 분위기가 더욱 차분해졌다. 우리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흘렀다. 좁은 방 안에 둘만 있으니 서로의 존재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참 좋네요. 그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다른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촛불 같은 작은 스탠드 불빛이 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밖에서는 벌레 소리만 간간이 들려왔다. 너무나 고요하고 친밀한 분위기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을 덮었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손길이 내 손을 감싸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우리는 손이 겹쳐진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차를 다 마시고도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마치 이 순간이 끝나면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아서. 밖에서는 밤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너무나 고요하고 친밀한 분위기였다. 수연 씨. 네. 혹시 옆방으로 저랑 가시는 건 어떠세요? 그의 말에 내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경고음이 울렸지만 마음은 이미 그의 손길에 붙잡혀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과 간절함,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수연 씨가 괜찮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내 삶은 이미 한 번의 실패로 무너졌었다. 나는 다시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 모든 다짐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런 마음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의 대답에 그는 묘한 안도와 슬픔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조용히 일어났다. 혜운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복도로 나서니 모든 게 고요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든 모양이었다. 달빛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고 있었다. 옆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치 운명에 이끌리는 것 같았다. 방 안은 밖보다 더 고요했다. 창문으로 스며든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우리는 문을 닫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꿈은 아니겠죠? 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다. 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7년간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으셨다.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해져 왔다. 수연 씨, 제 본명을 알려드릴게요. 출가하기 전 이름이에요. 네, 본명이요? 윤지혁입니다. 지혁 씨, 처음으로 그의 본명을 불러보았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현명 스님이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 느껴졌다. 윤지혁이라는 한때 조각가의 꿈을 품었던 평범한 남자로. 지혁 씨가 내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의 품에 안기니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따뜻하고 든든한 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댔을 때 정말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둘 다 이 관계가 금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거부할 수 없었다. 3일 동안 쌓인 감정이 이 순간 폭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혁 씨가 천천히 승복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하나씩 풀어질 때마다 17년간의 수행이, 금욕이, 그리고 모든 경계들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았다. 달빛 아래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경계를 허물었다.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혁 씨의 손길은 예술가다운 섬세함이 있었다. 마치 작품을 완성해 가듯 조심스럽게 나를 어루만졌다. 급하지 않았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서로를 느껴가며 하나가 되어갔다. 우리는 말보다는 몸짓으로, 시선으로, 그리고 숨결로 대화했다. 17년간 금욕적인 삶을 살아온 그와 5년간 혼자 아이를 키워온 내가 서로를 위로했다. 그 순간만큼은 스님도 신도도 아닌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 세상의 모든 규칙과 금기를 넘어선 순수한 사랑이었죠. 사랑을 나눈 후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밤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개구리 울음소리도 간간히 들려왔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물어봤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지혁 씨가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답했다. 저도 후회 없어요. 오히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수현 씨는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17년간 잃어버렸던 인간 윤지혁을 되찾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다. 내게도 지혁 씨는 다시 여자로 살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었다. 5년 동안 엄마 역할만 하면서 여자로서의 나를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 지혁 씨를 만나면서 그 감정들이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는 존재였다.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게 해주는 소중한 사람이었다.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는 잠들고 싶지 않았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 3시가 되어갔다.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일, 아니,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물어봤다. 평소처럼 행동해야겠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힘들 것 같아요. 지혁 씨를 보면 얼굴이 빨개질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연 씨를 보면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지 우리는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런 감정을 숨기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혁 씨,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전혀요. 오히려 수연 씨를 만난 걸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7년 전에도 지혁 씨가 저를 위로해 주셨고 이번에도 만나게 되었잖아요. 정말 운명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길고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이별의 키스였다. 새벽 4시 직전 우리는 정말 헤어져야 했다. 더 늦으면 다른 사람들이 깨어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먼저 나갈게요. 지혁 씨가 말씀하셨다. 조심히 가세요. 수현 씨도 조금 있다가 나가시고요. 그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를 확인한 후 나가셨다. 나는 혼자 남아 여운을 느끼고 있었다.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5분 정도 지난 후 나도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갔다. 혜은이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지혁 씨의 천, 그의 손길, 그의 목소리가 계속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 답은 아침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이 밝았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혜운이가 나를 깨웠다. 혜운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밝게 웃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공양간에서 현명 스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어색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지만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걸 보니 현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스님. 내가 먼저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화는 평소보다 어색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혜운이는 여전히 스님에게 달려가서 안겼다. 스님, 오늘도 같이 놀아요. 그래, 혜운아. 마지막 날이니까 재미있게 보내자. 마지막 날 하루는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혜운이와 함께 절 곳곳을 돌아다니며 추억을 만들었다. 오후에는 혜운이가 마지막 기념품으로 염주 목걸이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번엔 스님 것도 만들어 줄래요? 혜운이가 신나게 말했다. 정말 고마워, 혜운아. 혜운이가 작은 손으로 열심히 염주알을 꿰는 모습을 보며 나와 현명 스님은 서로를 몰래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엄마, 우리 스님이랑 서울에 같이 가면 안 돼? 혜운이가 갑자기 물었다. 염주알을 꿰는 작은 손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하고 순수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현명 스님과 나는 서로를 몰래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씁쓸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미련이 서려 있었다. 혜우나 스님은 절에서 사셔야 해. 내가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왜? 나 스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
스님은 아빠 같단 말이야.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지혁 씨와 나, 우리 세 사람이 함께하는 미래를 아이는 벌써부터 꿈꾸고 있었다. 아이의 말을 듣는 현명 스님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금기라는 무거운 족쇄가 우리를 묶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고 뭔가 급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누군가 놀란 듯한 소리를 내는 게 들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정수연 보살님, 현명 스님, 죄송합니다만 주지 스님께서 법당으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다른 스님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현명 스님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의 눈에도 불안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우리는 혜운이에게 잠시 방에 있으라고 말한 뒤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다.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차가운 공포가 밀려왔다. 법당에 들어서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다. 앉으세요.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들렸다. 나는 현명 스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았다. 법당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주지 스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다. 정원 스님이 새벽 순찰을 돌던 중에 목격했다고 합니다. 주지 스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정원 스님. 며칠 전 현명 스님과 내가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본 그 스님이었다. 나는 그저 인사를 드렸을 뿐인데 그분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현명 스님과 두 분이 빈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부인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었다. 지난밤의 기억이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의 따뜻한 손길, 우리의 대화, 그리고 금기를 넘었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다.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옆에 앉아있는 현명 스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보살님은 즉시 이곳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현실감이 확 밀려왔다.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다. 현명 스님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애써 눈물을 참았다. 지금 울어버리면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릴 것만 같았다. 주지 스님은 현명 스님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 현명 스님은 평생을 바친 수행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다. 내가 이 절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계속해서 평온한 삶을 살아갔을 것이다. 내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법당을 나와 방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혜운이는 내가 우는 것을 보고 놀란 듯 나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왜 울어? 아이를 달래면서 급하게 짐을 쌌다.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짐을 다 싸고 절을 떠나는 순간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혹시나 현명 스님이 나와 계실까 싶어서.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 주지 스님과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것이다. 나는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혜운이는 계속해서 현명 스님을 찾았다. 엄마, 스님은 어디 갔어? 인사해야 하는데. 혜운아, 스님은 바쁘셔서 나오실 수 없어.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젯밤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다. 택시를 타고 절을 벗어나면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웠던 그 절이 점점 멀어져 갔다. 며칠간의 꿈 같았던 시간도 함께 사라져 가는 것 같았다. 혜운이는 계속 궁금해했다. 엄마, 정말 스님이랑 다시 못 만나는 거야? 글쎄, 스님은 바쁘시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놀러 오면 되잖아. 아이의 순진한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는 다시 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젯밤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거든요. 서울로 가는 내내 어젯밤이 계속 생각났다. 지혁 씨의 따뜻한 천, 그의 다정한 목소리, 달빛 아래에서 나눈 사랑. 모든 게 꿈만 같았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다. 지혁 씨는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 주지스님한테 어떤 처벌을 받으실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걱정되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공허했다. 며칠 동안 느꼈던 충만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기분이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혜운이는 평소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내 마음은 온통 지혁 씨에게 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잊어야 할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때 혜운이가 내게 다가왔다. 엄마, 나 오늘 그린 그림이야. 어때? 혜운이가 내민 그림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혜운이와 나, 그리고 옆에 현명 스님으로 보이는 인물이 그려져 있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나는 그림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나는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현명 스님은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혜운이는 그런 나를 보며 당황해했다. 엄마, 왜 또 울어? 그림이 이상해? 나는 고개를 저으며 혜운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니, 너무 예뻐서 그래. 정말 예쁜 그림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현명 스님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그분은 휴대폰도 없었고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었다. 나는 그저 그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밤만 되면 그날 밤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렸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잠시의 행복 때문에 평생을 바친 그의 삶을 망가뜨린 것은 아닐까?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그의 삶을 무너뜨린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절에 전화해 볼까 하는 생각은 수없이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전화하면 그에게 더 큰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이 모든 감정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혜운이의 그림과 질문은 나를 계속 괴롭혔다. 엄마, 스님이랑 같이 살면 안 돼? 그 순수한 질문은 내게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혜운이의 손을 잡고 절을 떠나는 내내 현명 스님의 뒷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주지 스님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나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다. 한 남자의 17년이라는 세월이 나의 며칠간의 이기적인 감정으로 인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이 되면 눈을 감을 때마다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따뜻한 손길, 그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밤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 나는 여전히 그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절에 전화를 걸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전화하면 그에게 더 큰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나는 그저 그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렇게 혼자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함께 절에 갔던 신도 모임의 한 보살님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현명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수현 보살님, 현명 스님 소식 들으셨어요?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니요, 무슨 일 있으세요? 글쎄, 현명 스님이 저를 떠나셨대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네? 떠나셨다고요? 네, 주지 스님께 직접 찾아가서 속세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대요. 17년간의 수행을 포기하신 거죠. 나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다. 내가 그를 흔들어 놓았고 그는 결국 평생을 바친 삶을 포기한 것이다.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나를 덮쳐왔다. 그분이 왜 그러셨대요? 나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 물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절에서 현명 스님과 수현 보살님이 좀 가까이 지내셨다는 소문이 돌았나 봐요. 주지 스님도 그 사실을 아시고 현명 스님을 질책하신 것 같고요. 하지만 현명 스님은 그게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대요. 수행자의 길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셨다고. 그러면서 속세로 돌아가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대요. 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저를 떠나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수행자의 길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셨다고. 그분은 나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삶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이미 존재했던 균열을 드러나게 한 것뿐이었다. 그분의 결정은 나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잊어야 할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이대로 그분을 놓아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분은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에게 용서를 빌고 그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주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가 출가 전 조각을 전공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홍익대 조소과 동문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혹시 윤지혁이라는 이름을 아는지, 최근에 연락이 닿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그는 17년 전 출가하면서 모든 인연을 끊었던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절 근처에 사시는 신도들에게 연락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어디로 향했는지 물었다. 아마 남쪽으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다시 조각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다는데 한 보살님의 말에
나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남쪽, 넓은 남한 땅에서 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막막했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혜운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무작정 남쪽으로 향했다. 나는 남해, 통영, 거제 등 남쪽 바닷가를 돌아다니며 그를 찾았다. 조각가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 폐교를 개조한 작업실, 관광객이 드문 조용한 어촌 마을을 샅샅이 뒤졌다. 매일 밤 나는 그를 찾지 못할까봐 불안에 떨었고 그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갔다. 그를 찾고 싶었다. 그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나는 통영의 한 작은 항구 마을에서 그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작은 작업실에서 땀을 흘리며 조각을 하고 있었다. 스님 복장이 아닌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다. 나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열심히 조각을 하는 모습, 땀을 닦는 모습, 조각을 마친 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나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저를 떠났던 것이다. 나는 그제야 나의 이기적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현 씨, 어떻게 여기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의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찾았어요. 지혁 씨. 그는 조각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따뜻하고 든든한 그의 품에 안기니 며칠 동안 쌓였던 모든 불안과 걱정들이 눈 녹듯 사라졌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죄를 지어서. 아니요. 수현 씨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길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수현 씨와의 만남이 제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윤지혁을 깨워준 것뿐이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 그의 말에 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당분간은 이곳에 머물면서 조각에 전념할 생각이에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고 싶어서요. 수연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그동안의 일들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혜운이 이야기, 미술학원 이야기, 그리고 그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그는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말했다. 수현 씨, 제가 서울로 갈게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수현 씨와 혜운이 곁에 있고 싶어요.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혜운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내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있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지혁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지혁 씨의 모든 것을 망가뜨렸는데, 아니요,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준 거예요. 제가 조각을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수연 씨 덕분이에요. 수연 씨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사랑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지혁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나는 혜운이를 엄마에게서 데려왔고 지혁 씨는 우리 집 작은 방을 쓰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혜운이에게는 지혁 씨를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혜운이는 그런 나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얌전히 따랐다. 지혁 씨는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청소, 빨래, 설거지. 17년간의 수행 생활로 정리정돈에 익숙하셨는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잘하셨다. 혜운이도 그런 지혁 씨를 좋아했다. 지혁 씨는 혜운이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종이 접기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혜운이의 얼굴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혜운이에게 말했다. 혜운아, 이제 지혁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 혜운이는 내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지혁 씨를 바라보았다. 지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혜운이는 지혁 씨의 품에 안겨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혜운이는 매일 아침 지혁 씨의 품에 안겨 잠에서 깼고 지혁 씨는 그런 혜운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혜운이에게 아침밥을 먹여주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행복을 느꼈다. 5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짐을 이제는 지혁 씨와 함께 나누는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지혁 씨는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도 늘 눈치를 보셨다. 내가 혹시라도 불편해하지 않을까, 혜운이에게 혹시라도 해가 되지 않을까 늘 걱정하셨다. 나는 그런 지혁 씨에게 괜찮다고 이제 우리 가족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서서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 지혁 씨는 우리 집 작은 방을 작업실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출가 전 조각을 전공했었지만 17년간 손을 놓았기에 처음에는 감을 잡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틀어박혀 조각에만 몰두했다. 나는 그런 지혁 씨를 위해 밤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 가져다 주었다. 그가 조각을 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수현 씨,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수현 씨와 혜운이를 만나고 나서 잃어버렸던 제 삶의 열정을 다시 찾았어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를 만난 후 5년간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다시 찾았고 그는 나를 만난 후 17년간 잊고 지냈던 예술가로서의 열정을 다시 찾은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존재였다. 어느 날 저녁 혜운이를 재우고 난 후 지혁 씨와 나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운치 있게 들려왔다. 지혁 씨, 저희 결혼할까요? 내가 먼저 말했다. 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수현 씨, 저는 아직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해운이라는 예쁜 딸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수현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우리는 따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다만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나의 부모님과 혜운이, 그리고 지혁 씨와 나.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의 부모님은 지혁 씨가 전직 스님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셨지만 지혁 씨의 진심을 보시고는 따뜻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혜운이는 지혁 씨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그날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결혼 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미술학원을 운영했고 지혁 씨는
우리 집 작은 방을 작업실로 사용하며 조각에 매진했다. 그의 조각 실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다. 7년간의 수행으로 다져진 내면의 깊이가 그의 작품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의 작품들은 단순히 형태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영혼을 찾아내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지혁 씨의 작품을 본 한 유명 갤러리 관장님이 그에게 전시회를 제안했다. 지혁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나의 응원에 힘입어 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그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는 다시 한번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았다. 그날 밤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온 지혁 씨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수연 씨, 정말 고마워요. 수연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저의 재능을 다시 찾지 못했을 거예요. 수연 씨가 제게 다시 예술가의 삶을 살게 해준 거예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아니요, 지혁 씨. 지혁 씨가 저에게 다시 사랑을 믿게 해준 거예요. 지혁 씨 덕분에 저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 동안 사랑을 속삭였다. 그날 이후 지혁 씨는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조각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다. 학생들은 그의 수업을 정말 좋아했다. 기법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셨기 때문이었다. 나도 지혁 씨의 수업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의 17년간의 수행이 예술에도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았다. 반년이 지나자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가 되었다.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다. 지혁 씨는 혜운이에게는 다정한 아빠였고 나에게는 든든한 남편이었다. 나는 지혁 씨 덕분에 다시 한번 사랑의 힘을 믿게 되었고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운이의 얼굴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고 우리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나는 가끔 며칠간의 꿈 같았던 그 절에서의 시간을 떠올린다. 만약 내가 그 절에 다시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현명 스님을 다시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나는 평생을 외롭고 공허하게 살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처럼 다시 만난 지혁 씨 덕분에 나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다. 나는 지혁 씨에게 감사했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에 감사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는 존재였다. 지혁 씨는 내게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나를 되찾게 해주었고 나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인간 윤지혁을 되찾게 해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혜운이를 재우고 난 후 지혁 씨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지혁 씨는 내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혁 씨, 우리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수현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현 씨와 혜운이를 만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외로움이 녹아 있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지혁 씨는 미술학원에서 조각 클래스를 가르치면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어갔고 나는 그런 그를 옆에서 응원하며 학원 운영에 전념했다. 혜운이는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어 학교 생활에 즐겁게 적응하고 있었다. 지혁 씨는 혜운이의 학교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정한 아빠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학부모 모임에 함께 가고 혜운이의 학예회 때
가장 큰 소리로 응원해주는 사람은 늘 지혁 씨였다. 혜운이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했다. 나는 지혁 씨 덕분에 잊고 살았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다시 찾았고, 지혁 씨는 나의 응원 덕분에 17년간 잃어버렸던 조각가로서의 자존감을 되찾았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완성해주는 동반자의 관계였다. 어느 날 저녁, 혜운이를 재우고 난 후 지혁 씨와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연 씨, 저에게 정말 감사할 일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 씨를 만나고 나서 저는 진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7년간의 수행 생활도 소중했지만 저는 그때 온전한 저 자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현 씨와 혜운이를 만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인간 윤지혁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지혁 씨. 저야말로 감사해요. 지혁 씨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행복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5년 동안 혼자였던 저에게 다시 가족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아픔과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혜운이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다. 혜운이는 지혁 씨를 친아빠보다 더 좋아했다. 지혁 씨는 혜운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었고, 혜운이는 지혁 씨에게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지혁 씨는 조각가로서의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그의 작품들은 갤러리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나는 그런 그를 옆에서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7년간 잃어버렸던 그의 재능이 다시 빛을 발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내게 큰 기쁨이었다. 나는 미술학원 운영을 계속하면서도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 지혁 씨는 그런 나에게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수현 씨, 수현 씨의 그림은 정말 따뜻하고 좋아요.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요. 그의 응원 덕분에 나는 다시 붓을 들 수 있었다. 나의 그림에는 혜운이와 지혁 씨의 행복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의 그림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쳤다. 어느 날 지혁 씨는 내게 말했다. 수현 씨, 우리 같이 전시회 한번 열까요? 수현 씨의 그림과 저의 조각을 함께 전시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나는 내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지혁 씨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수현 씨의 그림은 정말 아름다워요. 많은 사람들이 수현 씨의 그림을 보고 감동받을 거예요. 그의 격려 덕분에 나는 용기를 내어 그와 함께 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나의 그림과 지혁 씨의 조각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작품을 보며 감동받았고, 우리는 예술가로서의 삶을 함께 공유하며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영감을 주는 존재였고, 서로의 삶을 완성해주는 존재였다. 그날 밤, 우리는 혜운이를 재우고 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밖에는 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지혁 씨, 우리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현 씨와 혜운이를 만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외로움이 녹아 있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나는 가끔 며칠간의 꿈 같았던 그 절에서의 시간을 떠올린다. 만약 내가 그 절에 다시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현명 스님을 다시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나는 평생을 외롭고 공허하게 살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처럼 다시 만난 지혁 씨 덕분에 나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다. 나는 지혁 씨에게 감사했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에 감사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는 존재였다. 지혁 씨는 나에게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나를 되찾게 해주었고, 나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인간 윤지혁을 되찾게 해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혜운이를 재우고 난 후 지혁 씨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지혁 씨는 내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혁 씨, 우리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수현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현 씨와 혜운이를 만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외로움이 녹아 있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나는 가끔 며칠간의 꿈 같았던 그 절에서의 시간을 떠올린다. 만약 내가 그 절에 다시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현명 스님을 다시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나는 평생을 외롭고 공허하게 살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처럼 다시 만난 지혁 씨 덕분에 나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다. 나는 지혁 씨에게 감사했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에 감사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는 존재였다. 지혁 씨는 내게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나를 되찾게 해주었고 나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인간 윤지혁을 되찾게 해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혜운이를 재우고 난 후 지혁 씨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지혁 씨는 내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혁 씨, 우리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수연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연 씨와 혜운이를 만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외로움이 녹아 있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나는 가끔 며칠간의 꿈 같았던 그 절에서의 시간을 떠올린다. 만약 내가 그 절에 다시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현명 스님을 다시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나는 평생을 외롭고 공허하게 살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처럼 다시 만난 지혁 씨 덕분에 나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다. 나는 지혁 씨에게 감사했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에 감사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는 존재였다. 지혁 씨는 내게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나를 되찾게 해주었고 나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인간 윤지혁을 되찾게 해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혜운이를 재우고 난 후 지혁 씨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지혁 씨는 내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혁 씨, 우리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수현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현 씨와 혜운이를 만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외로움이 녹아 있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나는 가끔 며칠간의 꿈 같았던 그 절에서의 시간을 떠올린다. 만약 내가 그 절에 다시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현명 스님을 다시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나는 평생을 외롭고 공허하게 살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처럼 다시 만난 지혁 씨 덕분에 나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다. 나는 지혁 씨에게 감사했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에 감사했다. 그날 밤 혜은이를 재우고 난 후 지혁 씨와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5년 전의 공허함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혜은이의 웃음소리, 지혁 씨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나의 평화로운 일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가끔 며칠간의 꿈 같았던 그 절에서의 시간을 떠올린다. 만약 내가 그 절에 다시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지혁 씨를 다시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나는 평생을 외롭고 공허하게 살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처럼 다시 만난 지혁 씨 덕분에 나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다. 나는 지혁 씨에게 감사했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에 감사했다. 지혁 씨는 나에게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나를 되찾게 해주었고, 나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인간 윤지혁을 되찾게 해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지혁 씨는 내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혁 씨, 우리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수연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연 씨와 혜운이를 만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외로움이 녹아 있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혜운이는 이제 훌쩍 자라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때때로 엄마와 아빠를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지혁 씨는 그런 혜은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다독여 주었다. 그는 혜은이에게 좋은 아빠이자 인생의 좋은 멘토가 되어 주었다. 혜은이는 지혁 씨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 나는 혜은이가 지혁 씨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라고 생각했다. 지혁 씨는 조각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작품들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따뜻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작품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평화로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혁 씨는 나에게 말했다. 수연 씨, 이 모든 영감은 수연 씨와 혜운이에게서 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작품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미술학원 운영을 계속하면서도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 지혁 씨의 응원 덕분에 나는 내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고 나의 그림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쳤다. 나는 나의 그림들을 통해 내가 느꼈던 사랑과 행복을 표현하고 싶었다. 어느 날 우리는 혜운이와 함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그 절에 다시 찾아갔다.
혜운이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절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렸다. 나는 혜운이에게 그 절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가 얼마나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지, 지혁 씨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 혜운이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혜운이의 말에 지혁 씨와 나는 서로를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 같았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 금기를 넘어선 사랑,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고, 그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나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완벽한 행복이다. 나는 앞으로도 지혁 씨와 혜운이와 함께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으로 나의 이야기는 끝이 난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희망과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모두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